최근 미국의 핵잠수함 한 척이 해저에서 미확인 물체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충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이 남중국해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남중국해 해저에서 충돌한 것이 알려지며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들은 핵 추진 잠수함을 분쟁 지역으로 투입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은밀하게 적국의 해역을 누비는 잠수함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 중 하나다.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이 가지는 의미와 비대칭 전략의 핵심 무기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인간의 잠수함에 대한 열망은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1700년대에도 잠수함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1900년엔 미국의 최초로 군용 잠수함이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대칭 무기로서 잠수함은 최고의 역할,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 잠수함의 활약부터 현재 잠수함의 전력까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근식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잠수함 하면 약간 끌어오르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잠수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분 빼고 입도 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기합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지금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해군 32년의 생활을 마치시며 해군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요. 이 32년 중 무려 22년을 잠수함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잠수함 바보 아니에요? 잠수함 이 정도면 천재를 넘어선 만재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전역 직전 2012년부터 국방일보에서 이제 글을 써라 잠수함에 관해서 그래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를 2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처음으로 행운이었죠, 행운.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쭉 쓰다 보니까는 전문가가 뭘까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요. 뭐 10년 동안 매일 4시간씩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땐 전문가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잠수함에 대해서 무지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녹화 시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의 가슴을 약간 웅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이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직접 인수를 하시고 해군 최초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유학을 또 다녀오시고 거기에 해군에서 8번째 잠수함 나대용함의 함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제가 과분하게 해군에서 최초라는 용어를 좀 많이 수식을 달고 다녔는데 한국에서 잠수함을 최초로 독일에 가서 한 2년 반 동안 교육받고 첫 번째 잠수 장보고함을 끌고 왔어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운용하다가 네덜란드에 가서 잠수함 함장 과정을 처음으로 갔어요. 아무튼 처음이라는 건 참 도전적이고 본인한테 영예지만 참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족적을 남길까 고민했는데 또 기회가 주어서 이렇게 잠수함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함장님, 독일에서 배 받고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잠수함을 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잠수함은 원래 훈련을 받고 취역훈련하기, 취역훈련 이제 해군에서 임무를 한다 해가지고 기를 다뤄 취역기. 그거 다르면 그때부터 어리도 싫고 아까 뭐 누가 얘기했던 총도 싫고 이렇게 해요. 근데 독일에서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는 취역훈련이 안 됐어요. 그냥 인수만 받았기 때문에 어리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거쳐서 오든지 아니면 태평양을 거쳐서 오든지 여러 가지 3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쪽 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상 함정이 와서 호위를 해야 돼. 그럴 때 호위하고 그다음에 잠수함이 긴 거리를 항해하려면 굉장히 피곤하고 오래 걸려요. 그럼 100일이 넘게 항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불 네덜란드에 있는 도크 익스프레스라는 상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500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 상선에 싣고 왔습니다. 35일에 걸쳐서. 와, 처음부터 그냥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그럼 이제 잠수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잠수함이 이래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가 잠수함은 있을까요? 화물으로 쓰면 잠수함, 물 밑에 잠기는 배예요.
그 잠수함 물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잠수함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지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물속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 불안한 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잠수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수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다. 이 말을 표현할 때 모든 배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력으로 그 배의 힘으로 다시 물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잠수함밖에 없다. 이렇게 맞네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네, 사실 잠수함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유보트죠. 그럼요. 예, 잠수함 승조원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거? 세상에는 딱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어. 잠수함하고 어. 표적이 되는 함정. 그게 잠수함 승조원 입장에서 보는 아주 비장한 각오거든. 나 위에는 다 쓸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 공격에서 격침시키겠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2차 때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출항할 때 그 함교 알죠? 저 사진 보면은 두세 명이 배 몰고 가는 거 수상항해할 때 거기다가 빗자루를 거꾸로 달았어요. 출항할 때. 왜요? 맞춰보세요. 빗자루를 왜 거꾸로 달겠어? 어디다가요? 함교 그 마스트에다가. 다 쓸어버려. 물 밑에서 쓸어버리자. 적함을. 그다음에 돌아올 때, 함교에 돌아올 때는 거기에다가 격침된 함정이 숫자에 따라서 깃발을 꽂아요. 깃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올 때 깃발이 몇 개 안 되는 함장은 그 사령관한테 죄송스럽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 독일의 잠수함들은 전략적인 효율성을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독일 유보트가 너무 이거는 전략적인 확실한 국가 전략적인 무기다라고 된 거죠. 잠수함이 엄청난 비대칭 무기임에 확신한 거잖아요. 그죠? 예, 비대칭 전략 혹은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힘으로 같은 힘을 따라갈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비대칭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는 정규군이 너무 세. 그럼 저희가 정규군 전력이 안 되면 전쟁을 해봤자겠죠. 그죠. 그럼 저희는 특수부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특수부대가 비대칭 전략. 또 다른 나라는 수상 전력이 너무 세. 그러면 우리가 수상 전력이 안 됐을 때 전쟁을 하면 또 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잠수함이 비대칭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서 비대칭 무기로 가장 현재 성공을 한 나라, 성공이라고 보면 재미를 보는 나라, 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군사력이 사실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은 GDP가 한 우리가 50배 이상이 많아요. 전쟁은 돈 없으면 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도 재래식 무기는 거의 수준도 높고 그래서 북한이 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결심한 게 비대칭 무기로 승부를 보자. 북한이 경제력도 약하고 그러지만 그거를 비대칭 무기로 커버하겠다. 이 예를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도 잠수함을 당연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성비가 우수한 게 잠수함 전력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는 약 532척. 이 척수 한두 척은 차이가 나요. 네? 매년 이제 카운팅하면서 그 중에서 디젤 잠수함이 391척 정도, 그다음에 핵추인 잠수함이 141척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핵추인 잠수함이 늘어난 추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핵추인 잠수함은 우라늄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제재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요. 네네.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해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엄청 자긍심 갖고 있거든요. 한국 잠수함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 잠수함은 1992년도 10월 달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수를 했죠. 네. 그 전에 이제 해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군은 입체 작전, 입체 해군을 구비해야 정확한 군이다 이래요.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네. 근데 잠수함이 없었어요. 제가 1986년도에는 잠수함을 찾겠다는 교육을 미국에 가서 받았다고. 그때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잠수함을 잡으려고 했는데 잠수함을 타게 됐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인생은. 그래서 독일에 가서 교육받고
가져온 게 1992년도. 그래서 지금은 그 도입 이후에 29년 됐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독일의 잠수함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서 조립 생산했어요. 근데 그 조립 생산하면서 리엔지니어링도 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우리가 터득한 기술로 2008년도부터 우리가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번 8월 13일 날 해군에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죠. 29년 만에 했으니. 그래서 이제 여러 경쟁 국가에서 제대로 만들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좀 약간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도 하고, 왜 경쟁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무스하게 기간 내에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날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거기엔 수직 발사관도 6개나 있고. 사실 별로 좋아하는 제목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런 제목 쓰는 그 곳들이 많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실제라서 해외가 깜짝 놀란 이유 뭐 이런 한국 잠수함 이 개발 속도와 이 실력은 정말 해외가 놀랄 정도였는데 우리 앞서서 개발한 나라들도 있죠. 아, 그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독자 설계를 한 잠수함을 만든 국가입니다. 물론 앞선 나라도 있죠. 뭐 전통의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 뭐 중국, 뭐 심지어 독일 빼셨습니다. 예, 독일도 들어가죠. 당연히. 독일, 뭐 네덜란드, 일본. 네네. 그리고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북한도 사실은 잠수함 건조는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잠수함을 건조했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핵 추진 잠수함이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허준 씨가 필요하다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답안 얼마라도 보탤까요? 오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네. 다음 방송 때도 계속 강조해 주시고 네. 아무튼 너무나 극명한 능력 차이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모든 국가가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못 갖는 이유.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왜냐하면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들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IAEA NPT를 감시를 해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좀 비싸요. 건조비가. 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고난도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갖지 못하는데, 아무튼 우리도 92년도에 디젤 잠수함 갖고 나서 지금쯤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 여론이 급변한 이유는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SLBM은 핵무기를 불속에 숨긴 거거든. 네. 그거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어요. 왜냐? 속력을 2~3배 낼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추적하다가 들키면 도망가야 돼. 다시 또 추적해야 돼. 고속으로. 그런데 디젤 잠수함 할 수 없죠. 충전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그래서 핵추진 잠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중 8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해서 지금 관련 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국민적인 바람이 그거라면 또 곧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뉴스 멘탈에서 얘기했으니까 확실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 자체 개발 가능하죠. 그리고 핵 기술, 우리나라가 이 원자로 기술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국민적인 지지만 있다면 당연히 이게 융합돼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그렇죠. 거다.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의 키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네. 금방 만들었다고 했죠. 네. 네. 그다음에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원자로를 소형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함정에 집어넣어서 연관 이제 인터페이스를 시키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걸 함정 최적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UAE, 요르단 이런 데 스마트 원자를 수출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국가 5위예요, 5위.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돼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우라늄은 주로 미국에서 사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은 쓰려면은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해군이 가야 할 길을 해군 잠수함대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잠수함은 가성비가 좋은 함정이다. 그래서 아까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왔지만은 비록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그다음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것이 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무기체계 뭐냐 이걸 생각할 때 핵추진 잠수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다면은 핵잠수함만 6척 정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은 핵무기를 빼놓고는 능가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변국 특정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풀이지 않으려면은 바로 저희들은 그 대주변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핵잠수함,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고 국가 정책적으로 정했다 이게요. 그래서 핵무기가 개발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준비해야 된다. 그 포텐셜 파워를 구비해야 된다. 기술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 내 잠수함 얘기는 하면 3박 4일에도 부족해요. 근데 3박 4일 동안 듣고 싶어요. 짧은 시간에 하자니까 저도 굉장히 바빴는데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두세 번 더 해주세요.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부족해서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려면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기회가 된다면 혹은 뭐 여유가 있다면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짜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잠수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수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아무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군에서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 잠수함 승조원 분들한테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해서 자주국방 MC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왔었는데 역사, 전쟁, 뭐 밀리터리 제가 진행 MC를 봐오면서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자주국방을 못한 나라는 역사상 단 한 국가도 살아남은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가성비 좋은 자주국방 방법이 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